스위스 북부의 아래 강 유역 안개가 자욱한 언덕 위에 하빅츠부르크라는 작은 성이 서 있었습니다. 11세기 무렵 이곳은 그저 평범한 변방 귀족의 거처에 불과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수많은 성들처럼 말이죠. 이 성의 주인이었던 베르너라는 백작은 자신의 가문이 훗날 유럽 전체를 호령할 거대한 왕조로 성장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때로 가장 보잘것없는 곳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3세기 중반 신성 로마 제국은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황제가 사망한 뒤 강력한 후계자가 나타나지 않자 제국은 이른바 대공위 시대라는 무정부 상태에 빠졌습니다. 각 지역의 제후들은 자신의 영지를 지키기에 급급했고 황제의 자리는 19년이나 비어 있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제국의 선제후들, 즉 황제를 선출할 권한을 가진 7명의 대제후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너무 강력한 자를 황제로 뽑으면 자신들의 권력이 위협받을 것이고 너무 약한 자를 뽑으면 제국이 분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273년 프랑크푸르트의 선제후 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인츠 대주교, 쾰른 대주교, 트리어 대주교를 비롯한 성직자 선제후들과 보헤미아 왕, 팔츠 백작, 작센 공작, 브란덴부르크 변경백 등 세속 선제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뜻밖에도 루돌프 폰 합스부르크였습니다. 스위스 변방의 중간급 백작에 불과했던 이 인물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선출된 것입니다. 선제후들의 계산은 명확했습니다. 합스부르크는 충분히 약해서 선제후들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지만 동시에 제국을 최소한으로나마 유지할 능력은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루돌프는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황제로 즉위하자마자 보헤미아 왕 오타카르 2세와의 대결을 시작했습니다. 오타카르는 오스트리아 슈타이어 마르크, 카린티아, 크라인 등 광대한 영토를 장악하고 있던 당대 최강의 제후였습니다. 루돌프가 이들 영토의 반환을 요구하자 오타카르는 비웃으며 거절했습니다. 스위스의 가난한 백작 따위가 감히 나에게 명령하는가? 1278년 8월 마르히펠트 평원에서 두 군대가 격돌했습니다. 빈 북동쪽에 위치한 이 넓은 들판은 중부 유럽의 운명을 결정짓는 전장이 되었습니다. 루돌프는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헝가리 동맹군의 지원을 받아 오타카르의 군대를 포위했고 치열한 전투 끝에 보헤미아 왕을 전사시켰습니다. 이 승리로 루돌프는 오스트리아와 그 주변 영토들을 손에 넣었고 합스부르크 가문은 단숨에 제국 내 최상위 제후 가문으로 도약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루돌프가 이 영토들을 자신의 아들들에게 세습시켰다는 점입니다. 1282년 그는 오스트리아와 슈타이어 마르크를 아들 알브레이트와 루돌프 2세에게 공동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합스부르크 가문이 황제의 지위와는 별개로 독자적인 세력 기반을 확보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선제후들이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합스부르크의 진정한 천재성은 다음 세기들에 걸쳐 드러났습니다. 14세기 중반 합스부르크 가문은 일시적으로 황제위를 잃었습니다. 룩셈부르크 가문과 비텔스바흐 가문이 번갈아 황제를 배출하며 합스부르크를 견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368년 빈 궁정의 회의실에서 루돌프 4세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칼로서 영토를 넓히지 않을 것이다. 대신 혼인으로 유럽을 손에 넣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합스부르크 가문의 전설적인 혼인 전략의 시작이었습니다. 라틴어 격언으로 벨라 게란트 알리, 투 펠릭스 아우스트리아 누베라는 문구가 생겨났습니다. 다른 이들은 전쟁하게 두라. 너 행복한 오스트리아여 결혼하라. 이 전략은 단순히 정략 결혼을 넘어선 고도의 지정학적 계산이었습니다. 15세기 중반 합스부르크의 프리드리히 3세는 겉보기에는 무능하고 우유부단한 황제로 보였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거듭 패배했고 헝가리 왕 마차시에게 빈까지 빼앗기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1485년 그는 자신의 수도에서 쫓겨나 린츠의 작은 성에 은거해야 했습니다. 동시대인들은 그를 비웃었지만 프리드리히는 장기적 안목을 가진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아들 막시밀리안의 혼인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1477년 겐트의 화려한 대성당에서 역사적인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신랑은 18살의 막시밀리안, 신부는 부르고뉴 공국의 상속녀 마리아였습니다. 이 결혼은 유럽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부르고뉴 공국은 현재의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와 프랑스 동부를 아우르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영토였습니다. 플랑드르의 직물 산업, 안트베르펜의 무역항, 브리헤의 금융업이 모두 합스부르크의 손에 들어온 것입니다. 마리아는 불행히도 1482년 낙마사고로 25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두 자녀, 특히 아들 필립은 합스부르크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막시밀리안은 아들 필립의 결혼 상대를 물색하며 또 다른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눈은 이베리아 반도를 향했습니다. 1488년 스페인은 이사벨 여왕과 페르난도 왕의 통치 아래 통일을 완성하고 레콘키스타, 즉 이슬람 세력으로부터의 국토 회복 운동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라나다의 함락으로 700년에 걸친 이슬람 지배가 종식되었고 스페인은 새로운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항해가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스페인은 무한한 부의 원천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막시밀리안은 스페인 왕실과의 이중 혼인 동맹을 제안했습니다. 1489년 필립은 스페인의 공주 후아나와 막시밀리안의 딸 마르가레테는 스페인의 왕세자 후안과 각각 결혼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략 결혼이 아니라 두 왕조를 하나로 묶는 거대한 계략이었습니다.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운명의 장난은 이 혼인이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스페인 왕실의 상속 순위는 명확했습니다. 첫째는 왕세자 후안, 둘째는 장녀 이사벨, 셋째가 바로 필립과 결혼한 후아나였습니다. 하지만 1497년 후안이 19의 나이에 갑자기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듬해에는 이사벨마저 출산 중 목숨을 잃었고 그녀의 어린 아들도 곧 사망했습니다. 마치 운명이 계획한 듯 후아나가 스페인의 유일한 상속녀가 되었습니다. 1500년 브뤼셀의 궁전에서 후아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카를로스, 훗날 카를 5세로 불리게 될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전례 없는 영토를 상속받을 운명이었습니다. 어머니 후아나를 통해 스페인 왕국과 신대륙 식민지를, 아버지 필립을 통해 부르고뉴 공국과 네덜란드를, 할아버지 막시밀리안을 통해 오스트리아와 신성, 로마 제국 황제위를 물려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속이 순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1506년 필립이 28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후아나는 정신적 충격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관을 들고 카스티아 전역을 방랑하며 밤마다 관을 열어 필립의 시신을 확인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기괴한 행동으로 인해 후아나는 미친 후아나라는 별명을 얻었고 결국 토르데시아스 성에 유폐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46년을 갇혀 지내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린 카를로스는 이모인 마르가레테의 보호 아래 네덜란드에서 성장했습니다. 메헬렌의 궁전에서 그는 인문주의 교육을 받았고 에라스무스와 같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년기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외할아버지 페르난도는 손자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스페인의 섭정을 맡으며 카를로스의 상속을 지연시켰습니다. 1516년 페르난도가 사망하자 16살의 카를로스는 스페인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카스티아어를 거의 하지 못했고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만 구사했습니다. 스페인 귀족들은 이 외국인 왕자를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카를로스가 데려온 플랑드르 출신 고문들이 주요 관직을 독차지하자 불만은 더욱 커졌습니다. 1519년 할아버지 막시밀리안마저 세상을 떠나자 카를로스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의 경쟁자는 프랑스 왕 프랑수아 1세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선제후 회의는 사실상 뇌물 경쟁이었습니다. 카를로스는 아우크스부르크의 은행가 푸거 가문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빌려 선제후들에게 뿌렸습니다. 그 액수는 현재 가치로 수십억 유로에 달했습니다. 결국 선제후들은 카를로스를 선택했고 그는 카를 5세라는 이름으로 황제에 즉위했습니다. 이로써 유럽 역사상 전례 없는 거대 제국이 탄생했습니다. 스페인과 그 아메리카 식민지 이탈리아의 나폴리와 시칠리아, 네덜란드와 부르고뉴,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광대한 영토가 단 한 명의 군주 아래 통합된 것입니다. 동쪽으로는 헝가리, 서쪽으로는 대서양, 남쪽으로는 지중해, 북쪽으로는 북해까지 문자 그대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성취의 이면에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300년에 걸친 혼인 동맹의 누적, 행운과 불운이 교차하는 상속의 드라마, 그리고 때로는 냉혹하리만치 계산된 선택들이 모여 이 제국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스위스의 작은 성에서 시작한 가문이 결혼이라는 무기만으로 유럽의 절반을 장악한 이 경이로운 여정은 권력이란 반드시 전쟁으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합스부르크는 이제 유럽의 운명을 좌우하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권력에는 거대한 책임과 위협이 따르는 법입니다. 카를 5세가 물려받은 것은 축복인 동시에 저주였습니다. 그는 곧 이 방대한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1519년 10월 23일 아헨 대성당의 웅장한 둥근 천장 아래에서 유럽 역사상 가장 화려한 대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19살의 카를은 샤를마뉴 대제가 착용했던 황금 왕관을 머리에 썼습니다. 이 순간 그는 단순히 한 국가의 군주가 아니라 기독교 세계 전체의 수호자라는 막중한 책임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대성당을 가득 메운 제후들과 주교들은 무릎을 꿇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경외와 함께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토록 거대한 권력을 가진 군주가 유럽의 균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카를이 물려받은 영토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서쪽으로는 이베리아 반도 전체, 스페인의 카스티아와 아라곤 왕국이 그의 것이었습니다. 세비야의 항구에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실어온 금과 은이 끊임없이 도착했습니다. 멕시코의 아즈텍 제국과 페루의 잉카 제국에서 약탈한 보물들이 스페인 왕실의 금고를 채웠습니다. 북쪽으로는 네덜란드 17개 주, 브리헤와 안트베르펜의 상업 중심지들이 유럽 무역의 심장부를 이루었습니다. 남쪽으로는 나폴리 왕국과 시칠리아, 사르데냐가 지중해를 장악하게 해주었습니다. 동쪽으로는 오스트리아 대공국과 신성 로마 제국의 수백 개 영방 국가들이 그의 명목상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광대한 제국은 축복이 아니라 짐이었습니다. 1520년 여름 카를은 브뤼셀의 궁전에서 첫 번째 중대한 위기 보고를 받았습니다. 스페인에서 코무네로스의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톨레도, 세고비아, 사모라 등 카스티아의 주요 도시들이 봉기했습니다. 반란의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카를이 황제 선거에 사용한 막대한 자금을 스페인에서 거둬들였고 주요 관직을 플랑드르 출신 외국인들에게 나눠준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반란군은 후안데 파디아라는 귀족을 지도자로 삼아 왕권에 도전했습니다. 카를은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귀족들에게 군대를 주어 반란을 진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1521년 4월 23일
비아라르 전투에서 왕당파 군대가 반란군을 격파했습니다. 파디아를 비롯한 지도자들은 처형되었고 반란은 피로써 진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카를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특수성을 존중하면서도 중앙의 권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큰 도전은 외부에서 왔습니다. 프랑스 왕 프랑수아 1세는 합스부르크 제국에 완전히 포위된 형국이었습니다. 북쪽에는 네덜란드, 동쪽에는 독일, 남쪽에는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모두 카를의 영토였습니다. 프랑수아는 이 포위망을 깨기 위해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1521년 그는 밀라노 공국을 점령하기 위해 알프스를 넘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유럽의 가장 부유한 지역이었고 르네상스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밀라노, 피렌체, 베네치아의 도시들은 무역과 은행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장악하는 것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경제적 패권을 쥐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카를은 즉시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1525년 2월 24일 파비아 성 외곽에서 두 군대가 격돌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걷히는 가운데 시작된 전투는 프랑스군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스페인의 화승총 부대가 프랑스 기사들을 무너뜨렸고 프랑수아 자신이 포로로 잡히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프랑스 왕이 적에게 사로잡힌 것은 수백 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프랑수아는 마드리드로 호송되어 알카사르 궁전에 유폐되었습니다. 카를은 승리의 순간에도 냉철했습니다. 그는 프랑수아에게 가혹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부르고뉴 공국의 반환, 이탈리아에 대한 모든 권리 포기, 그리고 두 아들을 인질로 제공할 것. 1526년 1월 프랑수아는 마드리드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프랑스로 돌아가자마자 즉시 조약을 파기했습니다. 강압 아래 맺은 조약은 무효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카를은 분노했지만 더 큰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동쪽에서는 오스만 제국의 술탄 슐레이만 1세가 유럽을 향해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1526년 여름 모아치 평원에서 헝가리 왕국의 군대가 오스만 군에게 괴멸당했습니다. 헝가리 왕 러요시 2세는 전투에서 패주하다 늪에 빠져 익사했고 중부 유럽의 방어선이 무너졌습니다. 오스만 군대는 부다페스트를 점령하고 빈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카를의 동생 페르디난트는 오스트리아 대공으로서 합스부르크 영토를 지켜야 했지만 병력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1529년 9월 슐레이만의 대군이 빈을 포위했습니다. 12만 명의 오스만 군대가 도시를 에워쌌고 거대한 대포들이 성벽을 두드렸습니다. 빈의 수비대는 고작 2만 명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도시의 성벽은 중세식 구조로 화포 공격에 취약했지만 수비군은 밤낮으로 성벽을 수리하며 버텼습니다. 카를은 스페인에서 군대를 이끌고 올 수 없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었고 프랑스가 길목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 제후들에게 구원군 파견을 요청했지만 제후들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다행히 가을이 일찍 찾아왔습니다. 10월이 되자 추위가 시작되었고 오스만 군의 보급선이 끊겼습니다. 슐레이만은 포위를 풀고 철수했습니다. 빈은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이 사건은 카를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제국은 너무 광대해서 동시에 모든 전선을 방어할 수 없었습니다. 서쪽에서 프랑스와 싸우는 동안 동쪽은 무방비 상태가 되고 남쪽의 지중해에서는 북아프리카의 해적들이 스페인 해안을 약탈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국 내부에서는 종교적 분열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은 이후 개신교 운동은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작센, 헤센, 브란덴부르크 등 주요 제후들이 루터파를 받아들였고 신성 로마 제국은 가톨릭과 개신교로 양분되었습니다.
카를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이단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1521년 보름스 제국의회에서 그는 루터를 신문했습니다. 그대는 자신의 저서들을 철회할 것인가? 카를의 질문에 루터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철회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 나는 섭니다.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도우소서. 카를은 루터를 제국 추방령으로 처벌했지만 작센 선제후가 루터를 보호하면서 개신교는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1530년 카를은 볼로냐에서 교황으로부터 황제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중세 이래 전통적인 대관식이었지만 동시에 마지막 대관식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어떤 황제도 교황으로부터 직접 대관을 받지 못했습니다. 카를은 대관식 이후 독일로 돌아가 개신교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는 아우크스부르크 제국의회를 소집하고 양측의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가톨릭 신학자들과 개신교 신학자들이 만나 토론했지만 견해 차이는 너무 컸습니다. 성체성사의 의미, 칭의론, 교회의 권위 등 모든 핵심 교리에서 양측은 대립했습니다. 카를의 고뇌는 깊어갔습니다. 그는 제국의 통일을 원했지만 종교적 신념을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1534년 그는 북아프리카 원정을 단행했습니다. 튀니스를 점령하고 있던 오스만 해적 바르바로사를 토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카를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지중해를 건넜습니다. 튀니스 공격은 성공했고 수천 명의 기독교 노예들이 해방되었습니다. 카를은 개선장군으로 로마에 입성했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536년 프랑수아가 다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대담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는 오스만 제국과 손잡고 카를을 협공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이슬람 제국과 동맹을 맺는 것은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프랑수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합스부르크의 포위망을 깨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동원해야 했습니다. 오스만 함대가 프랑스 남부 해안을 이용하도록 허락하고 양측은 합스부르크 영토를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카를은 다시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1536년 여름 그는 프로방스로 진격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군은 초토화 전술을 펼쳤습니다. 모든 곡물을 태우고 우물에 독을 풀고 마을을 버렸습니다. 카를의 군대는 보급 부족으로 고통받았고 질병이 퍼졌습니다. 결국 그는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원정의 실패는 카를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겼습니다. 그는 무적의 황제가 아니었고 제국의 자원도 무한하지 않았습니다. 1540년 2명의 거인이 거의 동시에 죽었습니다. 프랑수아 1세가 3월에 사망했고 카를의 아내 이사벨라 포르투갈도 13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카를은 아내를 깊이 사랑했고 그녀의 죽음 이후 다시는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결혼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진정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이사벨라는 카를이 전쟁터를 누비는 동안 스페인을 통치하며 훌륭한 섭정 역할을 했습니다. 1547년 카를은 마침내 개신교 제후들과의 전쟁을 결심했습니다. 슈말칼덴 동맹이라 불리는 개신교 제후 연합이 황제의 권위에 공공연히 도전하자 카를은 군사력으로 제국의 통일을 회복하려 했습니다. 4월 24일 밀베르크 전투에서 황제군이 개신교 동맹군을 격파했습니다. 카를은 직접 갑옷을 입고 전투를 지휘했으며 작센 선제후를 생포하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티치아노가 그린 유명한 초상화는 바로 이 승리의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말을 탄 카를이 창을 들고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승리는 일시적이었습니다. 개신교를 무력으로 억압할 수는 없었습니다. 1552년 개신교 제후들이 다시 봉기했고 이번에는 프랑스의 새 왕 앙리 2세가 그들을 지원했습니다. 카를은 인스부르크에서 야습을 받아 간신히 탈출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그는 알프스를 넘어 도망쳤고 그의 권위는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1555년 9월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역사적인 종교 화의가 체결되었습니다. 누구의 영토냐에 따라 그의 종교를 따른다는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각 제후가 자기 영토의 종교를 결정할 권리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카를의 패배였습니다. 그가 평생 추구했던 제국의 종교적 통일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카를은 지쳐 있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전쟁터를 누비며 제국을 지켰지만 그는 이제 55세의 병든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통풍으로 걸을 수도 없었고 끊임없는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무엇보다 정신적 피로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광대한 제국을 물려받았지만 그것을 다스리는 것은 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의 황제는 역설적으로 평생 쉴 틈이 없었고 끝내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556년 10월 25일 브뤼셀 궁전의 대연회장에서 유럽 역사상 가장 극적인 퇴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카를 5세는 아들 펠리페의 어깨에 기대어 간신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통풍으로 다리를 제대로 쓸 수 없었던 그는 눈물을 흘리며 연설했습니다. 나는 네덜란드를 9번, 스페인을 6번, 독일을 7번, 이탈리아를 10번, 프랑스를 4번, 영국을 2번, 아프리카를 2번 방문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냈고 제국의 평화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이제는 지쳤습니다. 그는 네덜란드와 스페인 왕위를 아들에게, 신성 로마 제국 황제위는 동생 페르디난트에게 양위했습니다. 이듬해 그는 스페인의 유스테 수도원으로 은퇴하여 1558년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카를이 물러난 뒤 합스부르크 가문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스페인 합스부르크는 펠리페 2세가 이끌었고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는 페르디난트가 계승했습니다. 하지만 두 가문 모두 같은 적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서쪽에서는 개신교의 확산이 멈추지 않았고 동쪽에서는 오스만 제국이 여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합스부르크는 문자 그대로 유럽 기독교 세계의 최후 방어선이 되었습니다. 펠리페 2세는 아버지와는 다른 스타일의 군주였습니다. 카를이 끊임없이 제국을 돌아다니며 직접 전투를 지휘했다면 펠리페는 마드리드 외곽의 엘 에스코리알 궁전에 틀어박혀 서류 더미 속에서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는 모든 문서를 직접 검토하고 결제했으며 하루에 400통이 넘는 편지를 읽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거대한 궁전은 동시에 수도원이자 왕궁이자 묘지였습니다. 펠리페는 이곳에서 가톨릭 신앙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신성한 의무라고 믿었습니다. 1560년대 네덜란드에서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부유한 상인들과 귀족들이 주축이 된 이 지역은 칼뱅파 개신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암스테르담, 안트베르펜, 로테르담의 상인들은 종교적 자유와 함께 경제적 자율성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펠리페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이단 신문소를 강화하고 개신교도들을 처형했습니다. 1566년 여름 참다 못한 개신교도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른바 성상 파괴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군중들이 가톨릭 성당들을 습격하여 성모상과 성인상들을 부수고 제단을 파괴했습니다. 수백 년 된 귀중한 종교 예술품들이 단 며칠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펠리페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그는 알바 공작 페르난도 알바레스 대 톨레도를 네덜란드 총독으로 임명하고 10,000명의 군대를 보냈습니다. 1567년 알바 공작은 브뤼셀에 도착하자마자 소요 평의회라는 특별 재판소를 설치했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이것을 피해 평의회라고 불렀습니다. 몇 달 사이에 1,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처형되었고 수만 명이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에그몬트 백작과 호른 백작 같은 고위 귀족들도 브뤼셀 광장에서 참수되었습니다. 공포 정치가 네덜란드를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억압은 오히려 저항을 불러왔습니다. 오라네공 빌럼이 반란의 지도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군대를 모집하고 네덜란드로 진격했지만 초기 전투에서는 번번이 패배했습니다. 스페인군은 당시 유럽 최강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상 거지단이라 불리는 사략선 함대를 조직했습니다. 1572년 4월 1일 이 함대가 불일 항구를 기습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신호탄이 되어 홀란트와 제일란트 지방의 여러 도시들이 스페인에 대항해 봉기했습니다. 80년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독립전쟁이 아니라 종교전쟁이자 경제전쟁이었습니다. 북부의 칼뱅파 상인들과 남부의 가톨릭 귀족들,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공화주의와 군주제가 충돌했습니다. 1576년 스페인군이 안트베르펜을 약탈하면서 7,000명이 넘는 시민이 학살되었습니다. 스페인의 분노라 불린 이 사건은 중립을 지키던 남부 지방마저 반란에 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펠리페는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메리카에서 들어오는 은에 의존했습니다. 포토시 은광에서 채굴된 은이 세비야로 실려왔고 그곳에서 다시 네덜란드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1575년 펠리페는 국가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전쟁 비용이 너무 막대해서 왕실 재정이 바닥난 것입니다. 스페인군 병사들은 몇 달째 급료를 받지 못했고 약탈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안트베르펜 학살의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한편 동쪽에서는 오스만 제국이 다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술탄 셀림 2세는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베네치아 공화국의 키프로스 섬을 공격했습니다. 1570년 오스만 함대가 섬을 포위했습니다. 파마구스타 요새는 11개월 동안 영웅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함락되었습니다. 베네치아 총독 마르칸토니오 브라가디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는 끔찍한 처형을 당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잔혹함은 기독교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펠리페는 교황 비오 5세, 베네치아 공화국과 함께 신성동맹을 결성했습니다. 1571년 10월 7일 레판토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리스 서부 해안의 코린토스 만 입구에서 기독교 연합 함대와 오스만 함대가 충돌한 것입니다. 양측 모두 200척이 넘는 갤리선을 동원한 대규모 해전이었습니다. 오스만 함대는 알리 파샤가 지휘했고 기독교 함대는 돈 후안데 아우스트리아, 즉 카를 5세의 서자가 이끌었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전투는 오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바다는 화약 연기로 뒤덮였고 부서진 배의 잔해와 시신들이 물 위를 떠다녔습니다. 스페인군의 화승총 부대가 오스만 궁수들을 압도했고 베네치아의 갤리어스 전함들이 오스만 함대의 측면을 공격했습니다. 알리 파샤의 기함이 납포되고 그가 전사하자 오스만 함대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질 무렵 승부가 결정되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200척이 넘는 전함을 잃었고 3만 명의 병사가 전사했습니다. 반면 기독교 연합군의 손실은 7,000명 정도였습니다. 레판토 해전은 유럽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무적 신화가 깨진 것입니다. 교황은 10월 7일을 묵주기도의 축일로 정했고 유럽 전역에서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펠리페는 엘 에스코리알 궁전에서 이 소식을 듣고 감사 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는 결정적인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이듬해 함대를 재건했고 지중해 동부의 지배권은 여전히 그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베네치아는 결국 키프로스를 포기하고 오스만과 강화를 맺었습니다. 펠리페의 관심은 다시 북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네덜란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파르마 공작 알레산드로 파르네세를 새 총독으로 임명했습니다. 파르마 공작은 알바 공작과 달리 유화책과 무력을 적절히 병행했습니다. 그는 남부의 가톨릭 지역들을 회유하여 스페인 편으로 되돌렸습니다.
1579년 아라스 동맹이 결성되어 남부 10여 개 주가 펠리페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이에 맞서 북부의 7개 주는 위트레흐트 동맹을 결성하고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네덜란드는 남과 북으로 영구히 분단되었습니다. 남부는 스페인령 네덜란드로 남아 가톨릭과 군주제를 유지했고 북부는 네덜란드 공화국으로 독립하여 칼뱅파와 상업 자본주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 분단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벨기에와 네덜란드라는 두 나라로 남아 있습니다. 1580년대 종교 전쟁은 프랑스로 번졌습니다. 프랑스는 가톨릭 왕국이었지만 남부와 서부 지역에는 위구노라 불리는 칼뱅파 개신교도들이 많았습니다. 귀족들 사이에서도 종교가 갈렸습니다. 기즈 공작 가문은 광신적인 가톨릭이었고 부르봉 가문은 개신교를 지지했습니다. 1572년 8월 24일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에 파리에서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위구노 귀족들이 파리에 모여 있을 때 가톨릭 군중과 왕실 근위대가 그들을 습격한 것입니다. 이틀 동안 3,000명이 넘는 개신교도들이 학살되었고 학살은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 총 1만 명이 죽었습니다. 펠리페는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프랑스의 가톨릭 동맹을 지원하며 프랑스가 개신교 국가가 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40년 가까이 계속되었고 프랑스는 피폐해졌습니다. 도시들은 불타고 농촌은 약탈당했으며 경제는 파탄났습니다. 종교 전쟁의 참상은 인간이 신의 이름으로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1588년 펠리페는 영국 정복을 시도했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개신교를 지지하며 네덜란드 반란군을 도왔고 스페인 무역선들을 습격했습니다. 펠리페는 무적 함대, 즉 아르마다를 편성했습니다. 130척의 전함과 3만 명의 병력을 실은 이 거대한 함대는 리스본에서 출항하여 영국 해협으로 향했습니다. 계획은 영국 해협을 장악한 뒤 네덜란드에 있는 파르마 공작의 육군을 영국에 상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영국 함대는 스페인 함대보다 작았지만 기동성이 뛰어났습니다. 그들은 장거리 포격으로 스페인 전함들을 괴롭혔고 화공선을 보내 스페인 함대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칼레 앞바다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스페인 함대는 대형이 무너졌고 파르마 공작의 군대와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스페인 함대는 북해로 밀려갔고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를 돌아 귀환해야 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전함이 침몰하거나 난파되었고 15,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적 함대의 패배는 펠리페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신이 자신을 버렸다고 느꼈습니다. 평생을 가톨릭 신앙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는데 왜 이런 재앙이 닥쳤는가?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함대를 건조하고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펠리페의 치세 말년은 끝없는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오스만 제국 모든 전선에서 스페인은 싸웠습니다. 1598년 9월 13일 펠리페 2세는 엘 에스코리알 궁전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는 53일 동안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온몸에 종기와 궤양이 생겼고 고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끝까지 신앙을 잃지 않았고 성유물들에 둘러싸여 기도하며 죽었습니다. 그의 유언은 명확했습니다. 가톨릭 신앙을 지켜라. 이단과 타협하지 말라. 동쪽에서는 페르디난트의 후손들이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1571년부터 1566년까지 이어진 긴 전쟁에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는 헝가리 일부를 되찾았지만 막대한 희생을 치렀습니다. 비는 여전히 오스만 제국의 위협 아래 있었고 발칸 반도의 기독교인들은 이슬람 지배 아래 신음했습니다. 합스부르크는 문자 그대로 유럽 기독교 세계의 방패였습니다.
서쪽에서는 개신교의 확산을 막고 동쪽에서는 이슬람의 침공을 막는 이중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십만 명이 죽었고 유럽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합스부르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의 신념 혹은 집착이 제국을 지탱했습니다. 문제는 이 전쟁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큰 재앙 30년 전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600년 새 세기의 시작과 함께 합스부르크 제국은 겉으로는 여전히 강력해 보였습니다. 스페인의 펠리페 3세는 아메리카의 은으로 가득 찬 금고를 가지고 있었고 빈의 황제 루돌프 2세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의 내부에서는 서서히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의 원인은 역설적이게도 합스부르크 가문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 바로 순수한 혈통을 지키려는 집착이었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근친혼을 반복했습니다. 삼촌과 조카, 사촌끼리의 결혼은 일상적이었고 때로는 더 가까운 혈연 사이의 혼인도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영토가 외부로 흘러나가는 것을 막고 가문의 재산과 권력을 집중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펠리페 2세는 자신의 조카 딸과 결혼했고 그의 아들 펠리페 3세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의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혈연 관계는 더욱 복잡하게 얽혔고 가계도는 마치 거미줄처럼 되었습니다. 1606년 마드리드 왕궁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펠리페 4세의 아들 훗날 카를로스 2세로 불리게 될 이 왕자는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운명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펠리페 4세와 어머니 마리아나는 삼촌과 조카 사이였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카를로스의 조부모 4명 중 2명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유전학적으로 보면 그의 부모는 형제자매나 다름없었습니다. 근친혼의 대가가 카를로스라는 한 인간에게 집중된 것입니다. 카를로스는 성장하면서 온갖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4살이 될 때까지 걷지 못했고 8살이 되어서야 겨우 말을 배웠습니다. 그의 턱은 심하게 튀어나와 음식을 씹을 수도 제대로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른바 합스부르크 턱이라 불리는 주걱턱이 극단적으로 발현된 것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병에 걸렸고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궁정 의사들은 그를 살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했습니다. 1679년 11월 1일 카를로스 2세는 38배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2번 결혼했지만 자녀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후추할 만했고 폐는 썩어 있었으며 내장은 거의 기능하지 않았습니다. 한 역사가는 그가 태어난 것 자체가 기적이고 38년을 산 것은 더 큰 기적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카를로스의 죽음으로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는 200년 만에 단절되었습니다. 찬란했던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의 스페인 지배 왕조가 유전적 결함으로 멸망한 것입니다. 카를로스의 죽음은 유럽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스페인 왕위 계승 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자신의 손자 펠리페를 스페인 왕으로 앉히려 했고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는 황제 레오폴트 1세의 아들을 주장했습니다. 1700년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 전쟁은 13년 동안 유럽 전역을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1713년 위트레흐트 조약으로 프랑스의 부르봉 가문이 스페인 왕위를 차지했지만 스페인은 네덜란드와 이탈리아의 영토를 모두 잃었습니다. 합스부르크가 200년 동안 쌓아올린 스페인 제국은 사실상 해체된 것입니다. 한편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17세기는 30년 전쟁이라는 대재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618년 5월 23일 프라하 성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보헤미아의 개신교 귀족들이 황제가 파견한 가톨릭 관리 2명을 창문 밖으로 내던진 것입니다.
프라하 창밖 투척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30년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관리들은 다행히 성 아래 쌓인 거름 더미에 떨어져 목숨을 건졌지만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긴장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보헤미아 귀족들은 합스부르크의 페르디난트 2세를 왕위에서 폐위하고 팔츠 선제 후 프리드리히 5세를 새 왕으로 선출했습니다. 이것은 합스부르크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었습니다. 1620년 11월 8일 프라하 근처 백산에서 양측 군대가 격돌했습니다. 전투는 단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합스부르크의 가톨릭 동맹군이 개신교 군대를 완파한 것입니다. 프리드리히는 겨울 왕이라는 조롱 섞인 별명을 얻으며 도망쳤습니다. 그는 단 한 겨울만 왕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합스부르크는 보헤미아를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1621년 6월 21일 프라하 구시가 광장에서 대규모 처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반란의 지도자 27명이 참수되거나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들의 머리는 카를교 다리탑에 전시되었고 10년 동안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개신교 귀족들의 재산은 몰수되어 가톨릭 귀족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보헤미아의 개신교는 사실상 근절되었고 체코어 사용은 금지되었습니다. 이 강압적인 재가톨릭화 정책은 체코 민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덴마크가 개입했고 스웨덴이 참전했으며 프랑스마저 가세했습니다. 종교 전쟁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점차 영토와 패권을 둘러싼 국제 전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스웨덴의 구스타프 아돌프 왕은 개신교의 구원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뛰어난 군사 전략가였고 근대적인 군사 조직을 갖춘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1632년 11월 16일 위첸 전투에서 구스타프 아돌프가 전사했지만 스웨덴군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쟁은 독일 땅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군대가 지나간 자리에는 불타버린 마을만 남았고 약탈과 학살이 반복되었습니다. 마그데부르크는 1631년 가톨릭 군대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시민이 학살되었고 도시는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마그데부르크의 결혼식이라는 냉소적인 표현이 생겨날 정도로 참혹한 학살이었습니다. 역병과 기근이 뒤따랐고 독일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1648년 마침내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민스터와 오스나브리크에서 동시에 진행된 협상은 유럽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조약의 내용은 합스부르크에게 치욕적이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내의 각 제후들은 사실상 독립국가가 되었고 황제의 권위는 명목상의 것으로 전락했습니다. 네덜란드와 스위스의 독립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스웨덴은 독일 북부의 광대한 영토를 획득했고 프랑스는 알자스를 차지했습니다. 합스부르크가 30년 동안 피를 흘리며 싸운 결과는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더욱 굴욕적인 것은 종교 문제였습니다. 조약은 가톨릭, 루터파, 칼뱅파를 모두 동등하게 인정했습니다. 합스부르크가 300년 동안 추구했던 유럽의 가톨릭 통일이라는 꿈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황제는 더 이상 기독교 세계의 수호자가 아니라 약화된 독일 연방의 상징적 수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동쪽의 상황이었습니다. 1683년 오스만 제국이 다시 빈을 포위했습니다. 술탄 메흐메트 4세는 25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오스트리아를 침공했습니다. 7월 14일 오스만 군대가 빈을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안의 수비대는 15,000명에 불과했고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황제 레오폴트 1세는 궁정을 이끌고 린츠로 피난했습니다. 빈의 수비는 슈타렌베르크 백작에게 맡겨졌습니다. 2달 동안 빈은 견뎠습니다. 오스만군은 터널을 파고 지뢰를 설치하여 성벽을 무너뜨렸지만
수비군은 밤마다 무너진 성벽을 복구했습니다. 식량이 떨어지고 탄약이 바닥나면서 상황은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9월 초 빈의 함락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9월 12일 새벽 카렌베르크 언덕에서 구원군이 나타났습니다. 폴란드 왕 얀 3세 소비에스키가 이끄는 3만 명의 기병대였습니다. 폴란드 익룡 기병대가 언덕에서 돌격하는 장면은 장관이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고 익룡 날개 장식이 달린 갑옷을 입은 기병들이 돌진했습니다. 오스만 군대는 혼란에 빠졌고 대형이 무너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전투는 끝났습니다. 술탄의 진영이 점령되었고 그의 황금 천막과 보물들이 노획되었습니다. 오스만군은 패주했고 다시는 빈을 위협하지 못했습니다. 이 승리로 합스부르크는 반격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이후 16년 동안 계속된 전쟁에서 합스부르크는 헝가리 전역을 되찾았습니다. 1699년 카를로비츠 조약으로 오스트리아는 헝가리, 트란실바니아, 슬라보니아를 획득했습니다. 이것은 합스부르크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서쪽에서 잃은 것을 동쪽에서 보상받은 것입니다. 합스부르크 제국의 무게 중심은 독일에서 다뉴브 강 유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보헤미아를 아우르는 다민족 제국의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18세기 초 카를 6세 황제는 자신의 딸 마리아 테레지아를 후계자로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합스부르크 영토를 상속하는 것에 대해 유럽 열강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1740년 카를 6세가 사망하자 프로이센, 바이에른, 프랑스, 스페인이 동시에 오스트리아를 침공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23살의 마리아 테레지아는 빈 궁정에서 통곡했습니다. 나는 군대도 돈도 조언자도 없다고 그녀는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헝가리 의회로 가서 귀족들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아들 요제프를 품에 안고 라틴어로 호소했습니다. 나와 내 자식들을 버리시겠습니까? 헝가리 귀족들은 칼을 뽑아들며 외쳤습니다. 모리아무르 프로 레게 노스트로 마리아 테레시아. 우리의 왕 마리아 테레지아를 위해 죽으리라. 헝가리군이 동원되면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8년에 걸친 전쟁 끝에 마리아 테레지아는 승리했습니다. 비록 부유한 슐레지엔 지방을 프로이센에 빼앗겼지만 합스부르크 제국의 핵심은 지켜냈습니다. 그녀는 40년 동안 제국을 통치하며 광범위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행정 조직을 근대화하고 교육 제도를 개선하며 군대를 재건했습니다. 그녀는 16명의 자녀를 낳았고 그들을 유럽 각국의 왕실에 시집 보내거나 장가들임으로써 전통적인 합스부르크 혼인 외교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근친혼의 그림자는 여전했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의 손자이자 황제가 된 페르디난트 1세는 간질 발작에 시달렸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그는 나는 황제다, 나는 슈니체를 원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유전적 문제는 카를로스 2세만큼 극단적이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대를 이어 나타났습니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합스부르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의 등장이 유럽의 구체제를 뿌리째 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합스부르크는 다시 한번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600년 역사의 왕가는 이제 마지막 세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1792년 여름 빈 궁전의 무도회장에는 불안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날아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프랑스 국왕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튠르리 궁전에서 폭도들에게 습격당했고 사실상 인질 상태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마리아 테레지아의 막내딸이자 오스트리아 황제 레오폴트 2세의 여동생이었습니다.
합스부르크의 공주가 혁명 군중에게 모욕당하는 상황을 빈 궁정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유, 평등, 박애를 외치는 혁명의 물결이 천년을 이어온 유럽의 구질서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1793년 1월 21일 파리 혁명 광장의 단두대에서 루이 16세의 목이 떨어졌습니다. 10월에는 마리 앙투아네트도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38세의 전 왕비는 손이 뒤로 묶인 채 수레에 실려 단두대로 향했습니다. 군중은 그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단두대에 오르기 전 그녀는 실수로 사형 집행인의 발을 밟았고 죄송합니다. 무슈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이 합스부르크 공주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빈의 궁정은 상복으로 물들었고 황제 프란츠 2세는 프랑스 혁명 정부를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혁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염병처럼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796년 이탈리아에서 한 젊은 장군이 등장했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27살의 코르시카 출신 포병 장교는 불과 1년 만에 이탈리아 전역을 석권했습니다. 오스트리아군은 연전 연패했고 1790년 캄포포르미오 조약으로 베네치아와 롬바르디아를 프랑스에 넘겨야 했습니다. 합스부르크가 수백 년 동안 지배했던 이탈리아에서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1802년 나폴레옹은 스스로 황제가 되었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거행된 대관식에서 그는 교황의 손에서 왕관을 빼앗아 스스로 머리에 썼습니다. 이것은 유럽의 전통적 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었습니다. 1805년 12월 2일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연합군을 격파했습니다. 새 황제의 전투라 불린 이 전투는 나폴레옹의 전술적 천재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란츠 1세는 굴욕적인 프레스부르크 조약에 서명해야 했고 베네치아, 티롤, 달마티아를 잃었습니다. 1806년 8월 6일 프란츠 1세는 천년을 이어온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관을 내려놓았습니다. 카를 대제 이래 계속되어 온 이 제국은 나폴레옹의 압력 아래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독일의 수많은 소규모 영방 국가들은 나폴레옹이 조직한 라인 동맹에 가입했고 합스부르크는 더 이상 독일의 맹주가 아니었습니다. 프란츠는 이미 1804년에 오스트리아 황제라는 새로운 칭호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지만 신성 로마 제국의 종말은 상징적으로 거대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샤를마뉴 이래 1000년 동안 유럽 질서의 중심이었던 제국이 사라진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교묘하게도 합스부르크를 완전히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인 동맹을 통해 합스부르크를 자신의 체제에 편입시키려 했습니다. 1810년 나폴레옹은 황후 조제핀과 이혼한 뒤 프란츠 1세에게 딸 마리 루이제와의 결혼을 요구했습니다. 빈 궁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혁명가의 아들 코르시카 평민의 후손이 감히 합스부르크의 공주를 요구하다니. 하지만 거절할 힘이 없었습니다. 마리 루이제는 19살의 나이에 나폴레옹에게 시집갔고 이듬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나폴레옹은 그 아이를 로마 왕이라 칭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의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812년 러시아 원정의 참패, 1813년 라이프치히 전투의 패배로 그의 제국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814년 4월 나폴레옹은 퇴위하고 엘바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마리 루이제는 빈으로 돌아왔고 아들은 오스트리아 궁정에서 성장했습니다. 그 아이는 나폴레옹 2세로 불리지 못하고 라이히슈타트 공작이라는 이름으로 21살의 결핵으로 죽었습니다. 나폴레옹의 왕조는 한 세대 만에 사라졌지만 그가 뿌려놓은 민족주의의 씨앗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1814년 9월 빈에서 유럽 열강의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빈 회의는 나폴레옹 전쟁으로 흔들린 유럽의 질서를 재건하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오스트리아 외무장관 메테르니히가 주도한 이 회의는 춤춘다. 하지만 진전은 없다는 조롱을 받을 만큼 화려한 무도회와 연회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치밀한 외교전이 벌어졌습니다. 메테르니히는 정통주의와 세력 균형 원칙을 확립하여 혁명 이전의 왕조들을 복원시키려 했습니다. 합스부르크는 롬바르디아와 베네치아를 되찾았고 북부 이탈리아의 여러 소국들의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빈체제는 30년 이상 유럽의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메테르니히의 보수적 질서는 모든 혁명적 움직임을 억압했습니다. 비밀 경찰이 도처에 있었고 검열이 일상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억압으로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1848년 2월 파리에서 다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민중의 봄이라 불린 혁명의 물결은 빠르게 유럽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3월 13일 빈에서도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바리케이드를 쌓고 헌법과 자유를 요구했습니다. 메테르니히는 서둘러 궁정을 빠져나가 영국으로 망명했습니다. 33년 동안 유럽의 질서를 지배했던 그의 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황제 페르디난트 1세는 우유부단했고 궁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해 12월 합스부르크 가문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페르디난트를 퇴위시키고 그의 조카 프란츠 요제프를 새 황제로 앉힌 것입니다. 18살의 젊은 황제가 탄생했습니다. 프란츠 요제프 1세, 그는 68년 동안 제국을 통치하며 합스부르크 역사상 가장 오래 재위한 군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치세는 끊임없는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1849년 그는 헝가리 혁명을 러시아군의 도움을 받아 진압했습니다. 헝가리 독립운동의 지도자들은 처형되었고 합스부르크의 권위는 일시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억압된 민족주의는 사라지지 않고 더욱 강해졌습니다. 1859년 북부 이탈리아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사르데냐 왕국이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와 동맹을 맺고 오스트리아에 도전한 것입니다. 솔페리노 전투에서 합스부르크군은 참패했습니다. 이 전투의 참상을 목격한 스위스인 앙리 듀낭은 훗날 적십자를 창설하게 됩니다. 전장에는 4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부상자들의 신음소리가 밤새 들렸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롬바르디아를 잃었고 이탈리아에서의 영향력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864년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도 오스트리아는 패배했습니다. 퀘니히그레츠 전투에서 프로이센의 신식 후장총은 오스트리아의 전장총을 압도했습니다. 프란츠 요제프는 독일에서의 주도권을 프로이센에 넘겨야 했습니다. 1000년 동안 독일의 맹주였던 합스부르크는 이제 독일 통일 과정에서 배제되었습니다. 1871년 프로이센이 독일 제국을 선포했을 때 오스트리아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연이은 패배 속에서 프란츠 요제프는 헝가리와 타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867년 이른바 아우스글라이히, 즉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의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국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 제국으로 재편되었습니다. 프란츠 요제프는 빈에서는 오스트리아 황제로 부다페스트에서는 헝가리 국왕으로 대관식을 올렸습니다. 두 나라는 외교와 국방, 재정만 공유하고 나머지는 독자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이것은 고육지책이었지만 제국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국 내에는 헝가리인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체코인, 폴란드인, 우크라이나인, 루마니아인, 세르비아인, 크로아티아인, 슬로베니아인, 이탈리아인 등 10여 개 민족이 각자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자치나 독립을 요구했지만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의 이중 구조는 다른 민족들의 열망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빈 의회에서는 10여 개 언어로 토론이 벌어졌고 종종 난투극이 일어났습니다. 제국은 민족들의 감옥이라 불렸습니다.
프란츠 요제프의 사생활도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바이에른의 엘리자베트 공주 애칭 시시와 사랑에 빠져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분방한 시시는 경직된 빈 궁정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시를 쓰고 여행하며 궁정을 피해 다녔습니다. 1889년 9월 10일 시시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탈리아 무정부주의자에게 암살당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줄칼로 그녀의 심장을 찔렀고 시시는 배에 오른 뒤에야 쓰러졌습니다. 코르셋이 너무 조여서 출혈이 더뎌진 덕분에 그녀는 얼마간 걸을 수 있었지만 곧 사망했습니다. 프란츠 요제프의 유일한 아들 루돌프 황태자는 1889년 1월 마이어링 별궁에서 연인과 함께 자살했습니다. 황제의 동생 막시밀리안은 멕시코 황제가 되었다가 1867년 총살당했습니다. 프란츠 요제프의 삶은 개인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비극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제국의 쇠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끝없이 쌓이는 서류들이 있었고 그는 꼼꼼하게 모든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은 한 인간의 의지로 막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1900년대에 접어들면서 발칸 반도는 화약고가 되었습니다. 세르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가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했고 그들은 합스부르크 제국 내의 슬라브 민족들을 선동했습니다. 1908년 오스트리아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정식으로 병합했습니다. 이것은 세르비아와 러시아의 분노를 샀습니다. 범슬라브주의를 내세운 세르비아는 남슬라브 민족의 통일을 꿈꾸었고 오스트리아는 그들의 최대 적이었습니다. 1914년 6월 28일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에서 운명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과 그의 아내 조피가 세르비아 민족주의자 가브릴로 프린치프의 총에 맞아 사망한 것입니다. 대공은 프란츠 요제프의 조카이자 황태자였습니다. 그날 아침 대공 부부는 오픈카를 타고 시가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암살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누군가 수류탄을 던졌지만 빗나갔고 대공은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운전사가 길을 잘못 들었고 차가 멈춘 순간 프린치프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권총을 2발 쏘았습니다. 한 발은 조피의 배를, 다른 한 발은 대공의 목을 관통했습니다. 대공의 마지막 말은 조피, 죽지 마, 아이들을 위해 살아야 해였습니다. 빈 궁정은 분노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 최후 통첩을 보냈고 세르비아는 거의 모든 조건을 수용했지만 한 가지를 거부했습니다. 오스트리아 관리들이 세르비아 영토 내에서 수사를 진행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7월 28일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도미노의 시작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세르비아를 지원하기 위해 동원령을 내렸고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지원했습니다. 프랑스는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있었고 영국은 벨기에의 중립이 침해되자 참전했습니다. 8월 초 유럽 전체가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프란츠 요제프는 84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이 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19세기식 왕조 전쟁을 생각했지만 이것은 전혀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기관총과 대포, 참호와 독가스가 지배하는 총력전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군은 초기부터 고전했습니다. 동쪽에서는 러시아군에게, 남쪽에서는 세르비아군에게 밀렸습니다. 이탈리아가 1915년 연합국 편으로 참전하면서 새로운 전선이 열렸습니다. 제국은 사면에서 공격받았습니다. 1916년 11월 21일 프란츠 요제프는 쇤브룬 궁전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68년 동안 황제로 재위했지만 제국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대조카 카를이 마지막 황제가 되었습니다. 카를 1세는 평화를 원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전쟁은 3년 더 계속되었고 제국은 서서히 붕괴했습니다. 1918년 전선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국 내의 각 민족들이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10월 28일 체코슬로바키아가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폴란드가 뒤를 이었습니다. 헝가리도 오스트리아와의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11월 3일 오스트리아는 이탈리아와 휴전협정에 서명했습니다. 11월 11일 카를 1세는 퇴위 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나는 정무에서 물러난다고만 말했을 뿐 공식적으로 황제위를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합스부르크의 권리가 인정받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무정했습니다. 1919년 오스트리아 공화국이 선포되었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가족 구성원들은 오스트리아 영토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카를은 스위스로 망명했다가 1922년 헝가리 왕위를 되찾으려는 시도를 2번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는 포르투갈령 마데이라 섬으로 유배되어 1922년 4월 1일 34살의 나이로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예수여,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였다고 전해집니다. 600년을 이어온 합스부르크 왕조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스위스의 작은 성에서 시작하여 유럽의 절반을 지배했던 이 가문은 결혼이라는 무기로 제국을 건설했지만 같은 전략이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수녀를 지키려는 집착은 유전적 결함을 불렀고 다민족 제국을 하나로 묶으려는 시도는 민족주의 시대에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쇤부른 궁전의 화려한 방들은 텅 비었고 합스부르크의 무덤이 있는 카푸치너 교회의 지하 묘실만이 그들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지 않던 제국은 마침내 영원한 밤을 맞이했고 유럽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왕조의 시대는 끝났고 국민 국가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